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간밤에 메르스 확진자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확진자는 총 35명, 그리고 3차 감염자도 이 가운데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확진자 중에는 의사도 또 포함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통제 힘든 자가격리 무려 1261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메르스 확진자가 더 나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1261명에 이르면서 보건당국의 통제가 뚫리는 일이 생기고 있다. 어제 저희 말씀드렸던 골프를 치는 전북 지역에서 골프를 치다가 경찰이 위치 추적 끝에 재격리시키는 그런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하루 2번 정도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쉬쉬하는 정부.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가 있다. 한국일보 비판하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메르스 감염 지역과 병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경기 평택의 병원을 공개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의사 3차 감염. 첫 환자 병원 입원했던 군인도 양성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30대 중반, 나이가 매우 젊습니다. 30대 중반 의사가 메르스 2차 감염자를 진료하던 응급실에서 3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3차 감염자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의사도 3차 감염에 걸린 것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연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혼란상까지 노출하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향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렇게 발표했는데 몇 시간 뒤 보건복지부 학교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메르스 정보 공개 않는 정부. 혼란에 빠진 국민. 국민과 여야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야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공포심만 조성하고 병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군까지 번진 메르스. 공군 간부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메르스 확진 판정까지는 오늘 하루 시간이 걸립니다만 어쨌든 양성이 나왔다. 메르스가 당초 보건당국과 설명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전파 중인 가운데 군 보건망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의혹입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자, 공군 원사 메르스 의심. 병문안 장병들 100명이 그래서 격리되어 있다.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저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역시 오늘도 메르스에 관한 소식들과 속보들 저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좀 마음과 심신을 달래드리려 합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400호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이원주 기자가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역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3회 말 투아웃, 주자는 아무도 없었고 볼 카운트는 스트라이크 하나. 이승엽의 역사적인 400홈런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롯데 선발 구승민의 제2구를 잡아당겨 또 하나의 전설로 남을 아치를 그렸습니다.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이승엽의 KBO 통산 400홈런. 수많은 관중의 함성과 축포 속에서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도는 이승엽을 보며 활짝 웃는 아내와 연신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또 기대에 보답을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제가 기대를 부응을 못해서 사실 실패할 때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점과 또 좋았던 점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에 좀 관객의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닌가. 롯데 역시 이승엽과의 승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홈런을 허용한 뒤에는 축하 꽃다발도 건넸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400호 홈런볼의 행운은 천안에서 온 김재명 씨가 잡았습니다.
외야 그 펜스로 굴러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풀밭 해치고 드렸습니다. 이승엽의 400홈런 외에도 최형우의 1000안타와 안지만의 150세이브 등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 자, 이승엽 선수가 국내 통산 400호 홈런을 달성했다라는 뭐 기쁜 기사로 오늘 돌직구쇼 시작을 할까 하는데, 사실 많은 국내 프로야구 팬들이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드디어 어제 터진 셈입니다. 저 400호 홈런 공 잡으신 분 아까 활짝 웃는 표정 보셨죠? 적어도 이번 400호 홈런 공을 만약에 경매에 붙인다면 최소 1억부터 경매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돈 잡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기사를 보니까 저분의 그 아내께서, 부인께서 그 야구장을 저분이 엄청 광팬이라 가는 거를 매일 가니까 싫어하신대요. 예. 근데 등산을 간다고 속이고 등산복을 입고 몰래 그 야구장을 가는데. 그래서 등산복 입고 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없어서 돌아갔는데 본인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다시 잔디밭을 뒤졌답니다. 예.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자랑스럽게 아마 부인도 보고 계실 텐데 부인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남편이 야구장 가는 거 너무 안 말린.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 저분 인터뷰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래 공을 그랬더니 아내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이분이 너무 공처가신가 그랬더니 그게 예. 아니구나. 부인 속인 게 미안해서 그랬나 보다. 그물까지 들고 오셔서 근데 역시 400호 홈런은 그물 없는 다른 사람이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승엽 산 선수, 밖으로 예. 넘어갔는데 전부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이 아마 가장 낯세게 천안서 오신 분이시니까 일부러 천안서가 가서 잡힌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승엽 선수. 저분이 주인공은 아니고 네. 이승엽 선수. 가 나이가 40입니다, 지금. 예. 40살까지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부럽고요. 다른 스포츠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구는 특성상 40대 중반까지도 미국 같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승엽 선수가 400호, 물론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50명 이상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도 한 14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뛰었던 것까지 합하면은 559개입니다. 더 되는군요. 더 되는 홈런이. 거죠. 그래서 이야. 일본까지 합하면 이제 최소한 600홈런까지 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굉장한 기록입니다. 600홈런까지 친다면은 일본에서도 한 4번째, 예. 미국까지 따진다면 한 14번째 세계적으로 굉장한 기록입니다. 우리 짧은 야구 역사를 비롯한다면은.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현재 본인은 국내에 한 450개 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일본서까지 합친다면은 600개가 넘는 거고 현재 40대 중반까지 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국내 선수로서는 첫 홈런 400골 달성했습니다. 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고 또 미국이나 일본을 합쳐도 이 400호 홈런은 별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기록이 생각이 들고 또 저 400호 홈런을 잡으신 분은 사실 갑자기 아파트 전세값을 주우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승엽 선수한테 좀 고맙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승엽 선수가 여태까지 친 400개 홈런이 날아간 거리를 다 합치면요. 46,900m.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라톤 풀 코스보다도 더 긴 길이를 홈런으로 이승엽 선수가 날려보낸 셈입니다. 박유진 대변인,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저게 오늘 저 기록을 쭉 보니까 몇 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모든 홈런과 관련된 기록에서 최연소입니다. 예. 최연소를 동시에 차지했어요. 그래서 뭐 최연소 10개, 최연소 100개, 최연소 200개 다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저 청소년들한테 이승엽 선수가 했던 말 있잖아요. 정말로 야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얘기였는데요. 그 이승엽 선수처럼 다들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합시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걸 붙이는 게 너무 유행입니다. 뭐 하면 뭐 국민 MC, 국민 배우 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예. 이승엽 선수에게만은 국민 타자라는 이름 꼭 붙여주고 인집 떴어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 타자는 예. 대단하니까 정말 예. 국민을 타자 붙여도 되고 타자는 국민 MC. 아니 좀 예, 예. 그런데 선동열 어. 투수는 제가 국민 투수하면 선동열, 선동열. 타자면 이승엽, 국민 이승엽. 타자. 그건 인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국민이란 말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예. 하고 싶은 이야기. 국민 범람은 정치인들이 원조예요. 맨 뭐 하면 국민 하니까 다 국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크게 인심 한번 썼습니다. 이승엽 선수 400호, 500호 홈런까지 터뜨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자고 나면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의사까지도 3차 감염 판정이 나왔습니다. 첫 환자 병원에 입원했던 군인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로써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총 35명, 이 중에 3차 감염자가 5명으로 증가를 한 셈입니다. 이 중엔 대학병원 의사까지 있다. 안영환 의원, 네. 하룻밤 자고 나면요, 5명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가 3차 감염이 됐습니다. 예. 보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이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14호 환자, 그러니까 예. 14번째 감염된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의사 A씨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래서 현재 이제 국내 메르스 3차 감염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사는 4명인데 총 5명이 됐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오늘 아침까지 또 발견됐으니까. 예. 더. 그다음 이제 경기도의 한 공군 기지의 원사, 이제 상사 이후의 원사입니다. 원사가 또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경기도의 한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 15일에서 17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이 원사가. 그런데 거기서 입원했다가 감염이 됐고요. 그런데 오산 이제 공군 기지의 한 공군 원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원사가 아프니까 이제 사병들이나 동료 병사들이 예.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온 한 100여 명도 지금 격리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3차 감염이라는 것이 의료진들이 공기로 인한 감염은 아니고 되게 다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는 예. 겁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그래서 일단 공군도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군 원사가 정말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메르스 확진인지 여부는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기는 공군 원사가 물론 양성 판정은 나왔지만 메르스 확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민적인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는 정성희 위원님 나이가 35살, 30대 중반입니다. 네. 3차 감염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고 의사인데도 메르스를 피해갈 수 없다. 지금까지 의사가 이제 감염된 적이 있었죠. 예. 첫 번째 이제 환자가 치료했던 동네병원 의사가 있는데 동네병원 의사로서 감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우리가 어저께 소개했던 그 경기도 병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료진 감염은 안 나오고 간호사 감염이 있었는데 예. 이 오늘 확정된 그 의사는 여기 돌아있는 의사 그 환자가 예.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갔던 응급실의 의사입니다. 응급실 의사였군요. 예, 응급실 의사까지가 해서 이제 대응평으로 확산이 된 거고, 오늘 추가된 5명을 보면은요, 아까 말한 의사를 포함해서 어저께 우리가 소개했던 예. 경기도 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과 병동에 있었던 예. 환자, 간병인, 그 다음에 역시 그 문병을 왔던 가족, 이렇게 해서 추가로 5명이 돼서 전체 환자는 모두 35명이 되었습니다. 35명. 어제까지만 해도 30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간신문에 여러 기사에는 30명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밤사이에 또 추가로 환자가 늘어나서 35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자, 박용진 대변인. 예. 분명히 보건당국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 중에서 원래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약한 대상들이 메르스에 걸리기 쉽다라고 했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의료진까지 3차 감염이 됐다. 그 보건당국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그 깨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허위로 밝혀지거나 그 호언장담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국민 불안은 그 감염 확진 환자 숫자는 뭐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불안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요. 그걸 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어제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격리 조치되어 있는 그 수가 1,300명이 넘었다라고 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런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충격은 뭐냐면 1,300명이야 잘 관리되고 잘 격리되고 있겠지. 그러나 언론에 확인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되어야 될 분이 골프를 치러 나간다거나 예. 아니면 보건의료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예. 아무런 조치나 혹은 그 확인 전화도 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고요. 오늘 확진 환자로 확인된 30대 젊은 의사 예. 두 가지로 걱정인 거죠.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좀 있거나 어디가 원래 지병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의료진으로서 건강한 나이에 30대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전에 자기에게 감염을 시켰던 그 환자 말고도 예. 다른 환자도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급실이니까. 대형 병원이잖아요. 예. 게다가 또 응급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병원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예. 보건당국은 또 우리도 계속 논란을 갖고 해봤습니다. 며칠 동안 조직구쇼에서도. 그런데 보건당국은 여전히 환자가 그 의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어딘지 밝히지 않는 것이 맞다. 예. 라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아니 보건당국이 국민 불안을 생각하지 않고 병원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는 예.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자, 배 변호사님. 오산 공군기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산 공군기지에서 공군 원사가 메르스 양성 진단을 받았는데 물론 아직 확진은 아닙니다만 격리된 병사들이 100명이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퍼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군대는 또 조직적으로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오히려 병원보다도 사람들이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내무반 이런 데서 접촉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군대 내에서 퍼지는 거는 삽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사실은 좀 말장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자가격리라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집에 있다가 밥이 없어서 라면이라도 사러 나간다. 그랬을 때 뭐 편의점이라도 간다면 사실 이런 손에 묻어 있는 것이 편의점 문을 열면서도 만질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지역 사회로 퍼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사실 오늘 대형 병원에서 나온 거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보건 관계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감염내과가 아니라 외과 의사. 예. 외과 의사는 사실 수술 담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됐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고 또 환자를 계속 만났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환자들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로 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자꾸 정보를 독점하면서 마치 지역사회는 나가지 않는다, 또 병원 내 감염이다라고 한정짓는 것은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그것이 공포감을 키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대치동 학원가에는요, 지금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였던 51살 A씨가 서울 강남의 거주지를 벗어나 고창까지 갔다 온 사실이 알려지며 갖가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치동의 한 학원은 김씨의 아들이 다닌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는 괴담이 돌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희 학원 전혀 아니시고 문제가 되는 학교에 직접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학교 담당자분도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마스크 썼어요. 학원도 저희 학원 안 그런데 바로 옆에 학원이 애들이 메르스 때문에 안 온다고. 일부 학원들은 자체적으로 휴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치동 여기 근처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진 판정은 없더라도 엄마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휴원을 한 거예요. 괴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학교가 휴업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호텔에서는 외국인 의심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이 장면을 일부 시민들이 촬영한 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여 유포시켰습니다. 일부 사실과 괴담이 뒤섞이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안용환 의원,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메르스 공포다, 일면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공포감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지요. 사실은 한 발짝도 뛰기 전에 소문은, 루머는 지구를 7바퀴 돌고 온다. 사실이 한 발짝 뛰기 전에 지구는, 루머는 지구를 돌고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공포가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 예. 메르스에 대한 위험보다도 공포가 너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하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걸 직접 조선일보 재밌게 봤어요. 자, 이것이 왜 바이러스 잠복기에는 잠복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격리 환자들은 잠복기, 설사 그 사람들이 확진 판정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복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된다고 이럽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의사협회장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인터뷰는
한국의사협회장. 추모진 협회장은요. 현재 병이 나도 병원을 가지 않게 만드는 집단 공포와 과민 반응이 메르스란 질병보다 더 걱정이 된다. 그다음에 현재 국내에서 사망한 환자 2명도 이미 호흡기 질환 등을 앓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에 전염된 케이스라서 온전히 메르스에 의한 사망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왜 전혀 언론에 보도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진자 중 3명이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다. 확진된 사람들 이미 3명이 병을 나와서 퇴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치자들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를 간병해도 될 정도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망률 40%라는 게 통계상에 그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메르스라는 게 걸려도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병이 나는 경우가 30~40%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0% 이야기는 표본을 하다 보니까 표본이 한 1000명에서 40% 중은 나왔는데 실제 자기도 모르게 걸려서 나온 사람들과 한다면은 40%가 한 자리 숫자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초가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마구 퍼질지 가름하는 주요 반환점이라 생각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이야기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마스크를 쓴 채 자택 내 다른 가족 구성원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족들은 최소 간병 인력만 남되 공용으로 사용한 장소를 철저히 환기하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국민들 너무 동요하지 마시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증상과 접촉 경로 등을 설명해 주시라. 왜냐하면 첫 감염 환자가 여행 경로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의사협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의문인 것은 물론 너무나도 과도한 불안감은 우리 국민들이 가질 필요 없겠지만 확진된 메르스 확진자들은 모두 다 말 그대로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병원과 보건당국의 통제력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과도한 불안감과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박윤희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영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침착하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이 뒷짐지고 있었거나 혹은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죠. 당장 어제만 해도요. 교육부에서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알아서 휴업 조치해라라고 학교에게 이제 이렇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공포심만 듣고 이거 대단히 발끈해버렸어요. 그럼 국민은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특히나 이제 저도 어저께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가니까 식탁 위에 가정통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울 강북구의 삼각산 초등학교에서 이제 각 집에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이걸 보면은요. 저렇게 나왔네요.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이에요. 1. 여행 중 농장 및 동물과의 접촉, 특히 낙타. 삼가합시다. 낙타가 얼마나 있나 우리 아이들이. 2번째. 이거 어제 아들이 직접 받은 가정통신문이에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 우유의 섭취를 삼가합시다. 이거예요. 저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예방 수칙이라고 1번, 2번을 차지해서 나왔는지 차라리 그 밑에 있는 잘 씻어라. 그리고 마스크를 써라.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면 억울한 낙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전달되는 통신문에서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의 메르스 예방 수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1번, 2번으로 낙타를 유의합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육당국에서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 박윤진 대변인이 직접 가정통신문을 찍어서 저희 돌직구쇼에 제보를 해주셨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들, 메르스 예방 수칙들을 보면 낙타고기를 먹지 마라, 낙타와의 접촉을 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건당국이 조롱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지금 오르고 있는 여론도 있어요. 보건당국이라는 이제 교육부인데요. 교육부가 아마 WHO의 일반적인 에서 얘기하는 메르스 수칙을 그대로 번역해서 실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어저께 고민을 해봤는데 복지부하고 이게 교육부가 손발이 안 맞다라는 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실
우리 그때 설레오 교수님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 많은 환자를 어디로 옮기고 병원을 폐쇄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조치가 병원을 폐쇄하는 건 좋은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원칙론을 말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우리 어저께 나왔지만 230개 학교가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율적으로 휴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누구가 우리 동네에 산대더라. 확진 환자의 가족이 우리 아파트에 있다더라. 뭐 학원에서 뭐 누가 뭐 오면 데서 왔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 폭발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수백 통이 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전화를 받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학교 할 수가 없으니까 교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학부모들의 그 어떤 불안감이 잠잠해질 때까지 휴업하겠다 하는 걸 자율적으로 맡긴 거는 그 모순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어저께 뭐 학교 뭐 학원 다 못 가, 학원에 전화가 와요.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많이 안 갔는데 저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사스도 취재를 해봤고 신종플루도 해봤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조류독감도 해봤고 한 10여 년간 수많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공포심을 부르는 전염병에서 취재를 했는데 늘 생각해보면 나중에 보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대변인 말 맞습니다. 정부가 허둥 대응하고 초기 대응 못한 거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는 이런 과도한 그 어떤 공포심 때문에 학교 활동 중지되고 경제 활동 중지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영환 의원이 며칠 전 저희 방송에서 메르스가 공포감이 가져올 이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간신문 중에 보도된 사진 중에 이 명동 길거리 한복판의 사진이 보도된 것이 실렸는데요. 정말 텅 비어있는 명동 한복판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메르스 공포감이 우리 경제에도 벌써부터 이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의 한 가지 방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복잡했던 명동이요. 사진을 보니까 텅 비었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실 경제는 여름에 내수가 살아야 되거든요. 여름에 여행을 가고 그래서 이제 돈을 뿌리고 해야 내수 사는데 이럴 때는 여행을 안 갑니다. 벌써 수학여행이 중단되고 좀 지병에 있다 보니까 식당을 안 가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벌써 제가 어제 식당 갔다가 그런 이야기 김진 기자랑 같이 가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갔죠,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난 우리 언론도 정부의 잘못된 걸 굉장히 비판을 하되 사실 이제 언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자꾸 취재는 발생하고 있는 사건 현장만 가서 취재를 하니까 그 현장만 인터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상황이처럼 오인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중앙일보 오늘 제목이 뽑는 데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런 제목은 언론이 뽑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 공군 원사 메르스 의심 병명장 100명 견인. 자, 이 제목 일면토를 뽑으면 많은 국민들은 아, 군대까지 번졌구나. 큰일 났구나. 내 지금 아들 군대에 가 있는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중앙일보는 이게 가장 새로운 팩트라서 이것을 일면에 올렸나 본데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저는 안 되고요. 오늘 제가 조선일보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뽑는 게 저는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는 자 보건 계엄령 수준 대응을 자 대응을 철저히 하자. 그러나 공포의 확산을 끊자. 난 이게 언론의 태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 상황에서는 계엄령 수준의 대응을 하되 공포의 확산을 끊자. 이 보도로 가야지 중앙일보 오늘 중앙일보 관계자 좀 미안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목 뽑은다면은 공포의 확산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뭐 이제 안영환 의원이 옳은 지적해 주셨지만 중앙일보 일면 기사 제목도 저는 일견 경각심을 갖는 데는 매우 중요한 기사 제목이다라는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 사실은 메르스가 한번 뚫리게 된다면 부지기수로 걷잡을 수 없이 메르스가 확진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앙일보가 그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신문 제목을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공포심을 갖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실제로도 공포심이 퍼져 있고 이 공포심에 대해서 원인을 유발한 것은 결국 정부 당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공포심이 좀 퍼지니까 공포심을 갖지 말자. 이렇게 되면 뭐 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좀 무책임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박 대통령께서 이 대책본부까지 마련한 시점이라면 사실 국민들의 공포심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겠지만 공포심을 갖는 국민들 그리고 이걸 퍼지지 말자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무책임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이언스지에서 한국의 이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 의원님, 사이언스지가 그 사이언스지죠? 사이언스지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그거를 보도를 2번이나 실었다가 나중에 취소했던 그 사이언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셀, 그 다음에 사이언스, 네이처, 이게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학술지죠. 이 학술지에 한국에 메르스에 대해서 기사가 논문이 실렸네요. 여기 이 사이언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아라비아 반도 외부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 중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심한 것은 이렇게 급속도로 감염된 것이 왜 그러냐에 대한 분석 기사가 실렸어요. 전례를 찾기 힘든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유를 찾았는데, 여기서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 전파한 메르스 환자의 이분이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이 있다. 보통은 메르스 한 명 안에 0.7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35명까지 왔거든요. 3차 감염자 3명을 빼면은 32명이군요. 그러니까 보통 8명 이상을 감염시키면 슈퍼 감염자라고 하는데 3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 우리가 다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발병 초기에 그 바이러스를 많이 뿜는데, 그때 병원에 있어서 막 뿜었을 때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옮겨온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서 처음으로 왔을 때 감염력이 큰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재미있는데요.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이 인종이? 취약한 인종이다. 우리가 사스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또 뭐 5.15.7 이런 것이 미국에서 엄청 했을 때, 퍼졌을 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5.15.7. 그게 위장에서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이 튼튼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낙타에 우리가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낙타에서 온 바이러스가 한국 사람이 취약한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르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발생 근원지를 찾아내서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문제점의 진원지, 발생 경로, 이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열고 진원지를 찾아내서 정보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무 뒷북이라서요. 저 말씀을 15일 전쯤에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한 3, 4일 전에도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일단 그 유승민 원내대표부터 잡자 이러시면서 그 수석 비서관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회법 얘기를 국회법 얘기만 거의 일정하시고요. 그리고 뭐 TF 만드세요, 이거 한 말씀 하시고 끝났던 날이 있죠. 급기야 이제 어제 민간 합동 긴급회의를 주재하셨어요. 근데 이미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막 확산되어 있는 뭐 거의 대란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시점였어요. 그래서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뭐 경향신문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고 무능하게 대처를 해서 마치 세월호 때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부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제 저희 돌직구에서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라고 뭐 거의 기사를 했죠. 또 이재호 그 새누리당의 위원과 뭐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호 의원도 이 정부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어떻게 그 여당 지도부를 공격하기만 하고 전쟁만 일으키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하지 않느냐. 메르스부터 해결하고 할 말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저께 긴급하게 워크숍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 못 믿겠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 아마 이러한 흐름에 대통령께서 직접 민간 합동 긴급회의를 주재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이미 그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거를 독려하거나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척 중에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하는 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이 당정청 회의를 합시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거부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장관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안 해. 이거를 모두가 어떻게 읽고 있냐면, 이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다. 그야말로 유승민 원내대표 이거 싫으니까 그야말로 뒤끝 장렬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정도예요. 정의님 동의하십니까? 너무 대통령이 회의를 늦게 이렇게 주재했다. 국회법에 너무 정치투쟁에 공모하다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을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대해서 보좌진에 대해서 굉장히 참모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어저께 이걸 하기 전에 월요일 날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대수비에서.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메르스 환자가 17명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5명인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18명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다 18명이라고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대통령 10시 발언에서 15명으로 보도를 나갔어요. 대통령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침에 7시부터 모든 국민이 1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15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주변에서 15명이라고 고쳐주지 않은 거죠. 아니 옆에 있으면 보통 보좌진이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숫자를 잘못 틀렸더라도 각하 15시 아니라 18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황우여 장관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정보조직법을 고쳐서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회부총리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총리가 없어요. 옛날에 사스 때는 고건총리가 대응을 했지만 총리가 없으면은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총리 대행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총리 대행하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라고 사회부총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라고. 사회 문제 아닙니까 전혀? 그런데 황우여 부총리 모습 없었어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혀 없고 있다가 뒤늦게 어저께서 처음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거 하나 그거 내놨는데 황우여 부총리가 이런 거 잠바 입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질병관리본부 돌고 방역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이 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질병관리본부가 첫 환자 확인한 다음 날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체육대회를 취소했다라는 기사가 둘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법무부보다도 질병관리본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다음 날까지 체육 행사가 포함된 운동회가 포함된 워크숍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기사가 오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0일, 21일 제3회 검역의 날을 기념해서 운동회를 열기로 했는데 문제는요. 지난달 20일이었죠.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판명된 날이라서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해서 전 언론이 이 메르스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그 날인데 그 다음 날 메르스 확진됐는데도 운동회를 강행을 했다. 그래서 운동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즐겼다. 공식 확인이 돼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배승기 변호사님. 제가 이분 본부에서 그 인터뷰하는 거를 봤었는데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다. 이번에 제대로 하자 하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일어나니까 이거 없었다고 해라 라면서 뭐 문자라든지 그 메신저를 보내서 좀 감추려고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무원 정말 철밥통이다. 이러니까 공무원이 욕을 먹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왜 다 요즘 어른들이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공무원 자기 일하고 월급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 정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죠. 공무원은 헌법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슨 봉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직 자기 일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이 첫 환자가 확인되고 사망한 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알았다면 사실 그걸 취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지. 그냥 대책본부라고 그 현수막 걸어놓고 그거 모아서 거기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종의 해명인데요. 질병관리본부장과 감염병 관리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메르스 환자 발생 때문에 운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체육 행사를 취소했지만 일부 직원과 행사에 초청받았던 외부 인사들만 참석한 자체 행사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방부로 따지자면 전쟁이 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전쟁이 났는데 담당자가 출동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보건 담당. 사실 정무 감각의 부재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법무부 같은 경우는 있는 행사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비난을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도 어저께 이걸 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소하고 좀 기민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욕을 안 먹을 텐데. 예. 근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쌌을 때 굉장히 잘한 조직이거든요. 예. 어떻게 2003년에는 너무나 잘해서 외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이 인력과 이 장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던 조직이 메르스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욕을 먹게 됐는지, 역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십, 이 정무적인 판단의 착오,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는 문책을 해서 강한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재밌는 건 이제 뭐 그날이요, 제3회 검역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검역체계에 완전히 구멍이 뚫린 날, 그걸 기념하는 체육대회라. 그리고 참, 법무부요. 예. 법무부가 뭐 저녁 자리 취소하고 체육행사 취소하고 그런 거, 메르스 때문은 아니고요.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한테 무슨 불똥 튈까봐. 그렇군요. 몸조심하는 정도였답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이 질병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지만, 사실 법무부는 그 외의 조직이고, 여기다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사의 의도를 그 황교안 장관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질병관리본부 당연히 질병관리니까 그렇지만 법무부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취소했는데 이거에 대해 만약에 했다면 비난을 먹어야 되는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아무도 비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도 비난 안 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무엇을 관리하는 본부인지 본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신문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이 박지원 의원께 죄송하네요. 저희가 따쿠리 요즘 너무 세서 저희 의도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이름이 뜯겼는데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자, 어떤 얘기입니까? 새정치연합이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도 그 원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새정치연합이 좋아하는 게 원탁회의인데,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하자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한 7명, 8명을 한 방에 몰아놓고 각 3분 정도씩 이제 개파 청산이라든지 공천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토론을 하다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X들,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 의원들 한 방에 몰아놓고 100분 토론 연습하는 거냐라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워크숍 들어갈 때 핸드폰도 좀 뺐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술도 마시지 못하고, 정말 오로지 이 공천이나 이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게 된 거죠. 과연 여기서 어떤 토론이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격앙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친 X들, 의원들 한 방 몰아놓고 뭐 하는 거냐. 새정치민주연합의 워크숍이 이른바 보여주기 요식행위다.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안용원 의원님, 박지원 의원은 왜 이렇게 격앙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언론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거겠지요. 근데 이 야권의 워크숍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110명이 참석, 130명 가운데서 20여 명이 빠졌고,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도 빠졌고, 비노 중에서는 역시 핵심이랄 수 있는 이제 박지원 대표는 참석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워크숍의 특징상 뭐 한 사람당 3분씩 시간을 제한하니까 할 이야기 다 못했다라는데, 나올 때 약간 쇼맨십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자들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래서 지금 언론은 전체적으로 워크숍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처음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최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참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어제 여러 모습들이 메르스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의원들의 관심사는 역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관심이 몰렸다는 이런
언론들의 비판이 많이 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 새정치민주연의 워크숍은 이 두 분을 화해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주승용 의원 두 분이 활짝 웃었습니다. 이 기사는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공갈막말로 당직 정지 1년이란 징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뒤늦게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미안함을 전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그룹 토론회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는 뭐 미웠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형이 알아서 잘해주셔야지 편안하고. 정 최고위원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신입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징계를 취소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워크숍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리였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문 대표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혁신위에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친노 패권주의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했지만 이것만으로 당내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두 의원이 화해한 것은 뭐 박수칠 일이지만 정청래 의원이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했다는데 정 의원님, 이 재심 요구, 정 의원의 재심 요구를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과연 반성은 했던가? 배를 땄다고 하는데 사실 배밭에서 가끈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죠. 하필 그 워크숍에서 둘이 화해하고 당일날 재심 청구를 했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뭐 그런 거 있죠.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나면은 뭐 양형에 참조하고 이런 것처럼 국민들 워크숍을 하라고 그랬더니 혁신하라고 그랬더니 둘이 화해하고서 국민한테 한번 보여주고 나서 아 우리 다 화해했으니까 이제 깎아줘 하면서 재심 청구하는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바쁘신 의원들 모아가지고 워크숍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친노 채권주의 청산하고 혁신안 내놓으라는 것인데 둘이 뭐 죄는 미워도 사람 믿지 않다고 액션 한번 하는 거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우리 화해했으니까 깎아줘. 국민들은 지금 문제의 본질이 정청래 의원이 국민한테 계속 해오신 수준 미달의 그런 막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통렬한 반성 없이 내가 막말한 사람한테 이렇게 사과 받았으니까 나 깎아줘. 이거는 아니죠. 앞으로 새정치연합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박윤희 대변인, 이 두 분만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막말 등등은. 이제 주목받게 된 건 뭐냐면 재심 청구를 받은 윤리심판원입니다. 윤리심판원의 구성도 새로 구성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장은 새로 임명됐습니다. 안병욱 교수인데요. 문재인 대표 시기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문재인 대표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양형이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돌직구에서도 한마디 또 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근데 절반씩이나 성공했으면 큰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쉽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요. 1박 2일 동안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많이 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의 간극 정도라도 공통으로 확인한 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페이스북에 글 써서 얘기하고 발표하려다가 뒤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흘려가지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상처와 오해와 갈등만 켜켜이 쌓여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1박 2일 동안은 서로 한솥밥 먹으면서 담아뒀던 얘기는 거칠게나마 할 수 있었다면 참 다행이라 싶고요. 메르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난리인데 거기 가서 그럴 기분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까 우리 안영환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김무성 대표도 서울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셔서 메르스 얘기보다는 필요하고 요구받는 얘기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몰아치지 말아주십시오. 정청래 의원하고 주승용 최고위랑 사과한다고 해서 정 의원에게 내려졌던 징계 수위가 만약에 낮아지거나
없던 거 된다면 이거 새정치민주연합 도덕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보니까 세 명의 자세가 언론 앞에서 아마 기자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기자들의 유도성 질문에 답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무슨 긴 장문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글쎄 막말팔 진짜 사과인지는 예.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 때문에 다시 형이 감형이 된다? 그렇다면 또 많은 국민들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새정치연합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있지 않고서는 내년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뭐 계기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뭐 큰 계기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네 슈퍼마켓에서 요즘은 껌 살 때 가격 안 깎아줍니다. 정찰제입니다. 형님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다음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잘 안 뜯어져요. 딱줄들이. 이 애슐리 메디슨, 이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이트입니다. 애슐리 메디슨. 알고 봤더니 여성 회원을 가장해서 쪽지 장사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배승희 변호사님, 애슐리 메디슨 저 사이트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연애를 할 수 있다. 연애를 하십시오. 그것이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혼한 사람을 상대로 불륜을 주선하는 사이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이 사업을 못하다가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아, 사업 다시 시작됐어요? 네,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이런 거 사업 파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어허.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쪽지를 보내면 남성들이 거기에 쪽지도 보내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50대 남성 회원 김모 씨가 관심을 표명한 여성에게 쪽지를 보냈더니 그 여성이 나는 당신한테 쪽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한테 쪽지를 보낼 때는 쪽지 한 통에 약 4,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애슐리 메디슨한테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0분 대화를 하면 4만 원 정도 비용을 보내야 된다고 해요.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또 그게 무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여자 회원을 가장해서 혹은 유령 회원을 가장해서 남성들한테 쪽지를 보내고 또 남성이 그걸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답장 보내고 싶으니까 돈을 지불하게끔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여성도 아니었고 혹은 뭐 보내지 않은 여성이 이렇게 돈을 냈다고 그 쪽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혹시 여자 회원을 가장해서 이거 쪽지 장사하는 거 아니냐, 대화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정 의원님. 그 기혼자 간의 불륜을 조장하는 애슐리 메디슨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기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서 예. 이렇게 회원 가입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몰랐는데 그래서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로 갑자기 들어가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을 보니까 뭐 전라의 여성이 그 검은색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뭐 예. 바람을 피우세요 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고 이거는 뭐 기혼 여성들의 뭐 이런 걸 떠나서 얼른 보기에는 그냥 성매매 사이트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배 변호사가 그 발제해 준 것처럼 사실은 이게 뭐 매칭이 돼야지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는데 이 남자들은 그 우리 지난번에 동창한테 뭐 속아가지고 뭐 10만 8만 명이 뭐 예. 당한 걸 소개했지만은 쪽지가 오면은 여자들한테 쪽지가 와서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하기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걸려들면서 돈을 내는 거죠. 예. 뭐 한 번 쪽지 보낼 때마다 4,000원이면은 뭐 10명이면 4만 원이고 30분 대화에도 4만 원이 하니까 예. 이 본질은 결국은 그 남자 회들한테 그 돈을 뜯어내는 그 사이트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접속이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 메디슨의 이 민낯이 드러난 건데 뭐 만남, 설렘 이런 거 다 아니고 결국에는 쪽지 장사, 허위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고객센터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 가입해서 들어간 남성들이 그 쪽지를 받았다고 그 여자한테 쪽지를 보내는 것이 예. 뭐 물론 뭐 도덕적인 문제는 없겠지, 뭐 예.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이거 당하시는 분을 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하러 가입해서 돈을 날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용원 의원님, 네. 아니 남성들 이런 거 왜 가입하는 겁니까? 글쎄 호기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사 대행사 국내는 없네요. 예. 캐나다 현지에서 교민들이 한국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본데 이게 이제 4,000원 정도 되니까 싸니까 예. 그냥 부담 없이 했다가 이제 아마 꼬리에 걸렸던가 본데 글쎄 뭐
별로 거론할 가치는 없는 기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속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속에서 거의 다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건전한 만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예. 사람이 물론 사랑이 한 번만 오진 않죠. 결혼과 동시에 사랑이 오고 그것이 평생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런 장사 속 사이트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불행의 시작이라고 봐요. 예. 사랑은 사랑답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고요. 사람에 대해서 서로 깊이 알아갈 때 시작됩니다. 그거는 기혼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예. 건 제 지론입니다. 예. 저는 그 지론에 좀 반대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애슐리 매디슨의 민낯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시구 신문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띠띠빵빵. 혜은이 누나의 띠띠빵빵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길 헤맨 고속버스. 알고 봤더니 초보 운전이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고속버스가 길을 헤맸다. 전 살다 이런 기사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황당해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기사가 싫어.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승객들은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버스였습니다. 예. 지난달 이제 23일 날 상황인데요. 9시에 승객 42명을 태우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했어요. 9시에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네, 보통 3시간이 걸립니다. 저 광주를 많이 가서 알기 때문에 3시간 예. 걸리는데 도착 시간은 9시 오후 4시 30분. 잠깐만. 그러면은 광주까지 7시간 반이 걸린 7시간 거예요? 반이 걸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길이 막혀서도 아니고 예. 이게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보통 서울서 광주 가려면은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면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버스 갑자기 수원으로 빠져요. 수원이요? 국도를 막 달려요. 예. 그러다가 서해안 고속도로 또 들어가요. 서해안 고속도로 가면 이거 답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돌고 돌아서 7시 반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탄다. 운전기사가 중국 동포 출신, 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기사인데 예. 이 노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비게이션을 틀고 출발했습니다. 예. 고속버스 기사 내비게이션 틀고 출발했던 게 처음 듣는데 아무튼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니까 예. 고속도로 벗어나고 또 내비게이션이 가끔 요즘 좋아가지고 길이 막히면 막 돌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내비게이션이 고속버스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거든요. 예. 고속버스는 전용 차선 타서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돌고 돌아서 3시간 한 반이면 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7시간 반이 걸려서 갔다.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난 좀 궁금한 게 네. 승객들이 예. 화장실이나 밥 같은 건 어디서 먹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경기도 수원으로 향하거나 뭐 서해안 고속도로 중간에 들렸을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 버려야겠네요. 광주를 가는데 어떻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안내를 합니까? 충청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버스 관계자를 또 인터뷰했습니다. 버스 관계자도 황당하답니다. 운전하는 분 그렇게 고속도로 광주 가는 길에 이정도가 다 있는데 내비가 그 정체가 되니까 내비가 우회를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 우회한 대로 가고 또 고객님들이 또 말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황당해가지고. 버스 관계자도 황당하다. 우리도 왜 그랬는지 몰랐다라는데 이 중국 동포 운전기사가 운행한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노선에 처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을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승객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봤는데 어떻게 좀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을 잘 해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운행법에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버스 요금 17,600원을 그냥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무마를 나섰는데요. 실제로 이 시간을 버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광주에 뭐 결혼식이 있다거나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 참석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버스비보다도 더한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 측에서는 그냥 죄송하다. 운전사가 길을 잘 몰랐다라고 하면서 좀 무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결혼식 가는 승객도 그 안에 타 있었다는데 결혼식장은 못 가고 버스 안에서 발만 동동 굴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도시구 신문인데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자, 하버드 플러스 스탠퍼드 천재 소녀, 항인 소녀가 등장을 한 건데 정 의원님, 하버드와 스탠퍼드 동시 합격한 사람은 많았는데 이 뭐 특별한 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그 김정윤 양입니다. 18살이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공립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죠. 예.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를 올해 이제 졸업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 한국 사람이 한국 사업가의 어떤 딸이라고 하죠. 미리 이제 조기 유학을 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아주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 열리는 그 MIT 주최한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연결성에 관한 수학적 접근 이런 그 어떤 논문을 발표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미국의 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런 실력으로 여러 개 미국의 아이브리그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모두 합격을 한 사람은 많은데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 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 두 학교가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이 두 학교가 양보를 해서 동시 합격을 시켜서 둘 다 다니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동시에 둘 다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2년은 하버드에서 다니고 또 그 양해를 받아서 나머지 3, 4년은 스탠퍼드에서 공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 학교들입니다. 이 학생도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세대와 고려대가 동시 합격했는데 두 학교가 너희 연세대 2년 다니고 우리 학교 2년 다녀 이런 걸 용의를 해줬다는 뜻이죠. 그 미국 대학들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또 유능한 인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 김정윤 학생이 그럼 졸업장은 어디서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하버드 2년, 스탠퍼드 2년이니까 그런데 공부해보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대학에서 졸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오히려 양쪽 학교가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친구가 발표한 컴퓨터 연결성에 대한 수학적 접근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모르죠. 그런데 몰라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유명하죠. 마크 저커버그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랬대요. 이 페이스북이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운을 걸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와이파이로 전 세계를 엮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국소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로 엮는데 이 연구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마크 저커버그의 생각. 그래서 둘이 좀 만나기로 하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만나자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나 엄마 허락을 받아야겠다. 했더니 그럼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동부에 살고 있나 봐요. 동부하고 중간에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천재 소녀죠. 한국 천재 소녀 자랑스럽습니다. 저커버그 만나러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안 돼요. 어쨌든 한국인들 머리 좋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제가 피날레 기사로 준비한 기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그 애슐리 메디슨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가입했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의 기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기사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8년 만에 결혼식. 8년 만에 결혼식이요. 일본 열도를 현재 감동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신랑 나카하라 히사시 씨와 신부 마이 씨인데요. 두 사람이 8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석 달 앞두고 신부가 항 NMDA 수용체 뇌염 판정을 받은 겁니다. 희귀병인데 이때부터 긴 치료와 재활이 시작이 됐고 신부의 부모님은 신랑에게 제발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을 권했지만 신랑은 신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5년이 지나서 신부는 퇴원을 했지만 병실과 집을 빤질나게 드나들었던 그 남자의 정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부가 결혼식 날짜가 적힌 옛날 수첩을 무심코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했었나?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녀의 눈에 신랑과 찍어 수첩에 붙였던 스티커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고 둘은 마침내 지난해 6월 원래 결혼하던 예식장에서 다시 결혼을 올렸습니다. 예식장 측은 두 사람의 허락을 받아 이 결혼 동영상을 8년 만에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고요. 현재 조회수가 65만 건에 육박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아름다운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신부는 또 참 현재 임신 중이랍니다. 출산 중이라는 좋은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애슐리 메디슨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거 있죠. 아름다운 사랑은 역시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깨달아요